오늘도 1804년부터 1864년까지 살았던 미국 작가 너세니얼 호선의 또 다른 단편소설 라파치니의 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작가 호선은 이 소설의 서문에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의 소설들은 때로는 역사적이고 때로는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때로는 시간이나 공간에 별로 관계가 없다. 어느 경우든 나는 외적인 삶의 관습에 대한 약간의 장식, 실제의 삶에 대한 약간의 모방에 대체로 만족하고 어떤 주제의 다소 모호해 보이는 특성으로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한다. 이 소설에는 대학생 지오바니, 대학 교수 라파치니와 발리오니, 그리고 라파니치의 딸 베아트리체가 등장하는데 지오바니가 기거하는 하숙집의 옆집 정원에서 베아트리체를 처음 보게 되는 장면은 이러합니다. 그 아가씨는 환한 낮처럼 아름다웠고 조금만 더 지내도 너무 지나칠 만큼 짙고 싱싱하게 활짝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문장은 내가 중학교 때 자주 들었던 노고지리의 노래를 떠올리게 합니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청년이 라파치니에 대해 묻자 발리오니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환자들은 오직 새로운 실험의 대상으로서만 그에게 흥미가 있는 거지. 엄청나게 쌓아올린 그의 축적된 지식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지식을 더 첨가하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니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정말 무서운 분 같군요. 어느 날 청년은 창문 너머로 정원에 있는 베아트리체를 보았는데 그녀가 꽃 한 송이를 꺾자 줄기에서 떨어진 물방울을 맞은 도마뱀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죽는 장면과 아름다운 곤충 하나가 그녀의 머리 주위에서 날더니 갑자기 떨어져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베아트리체와 인사를 나눔으로써 알 수 없는 어떤 힘의 영향에 자신이 이미 어느 정도 빠져들어 간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진정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면 가장 현명한 길은 즉시 그의 숙소와 도시 자체를 떠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아니다 싶은 인간들과는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나의 소신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 지혜가 부족했던 청년은 처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녀를 무서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몰래 그녀의 정원에 들어갑니다. 정원에 있는 식물들은 하나같이 모두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의 화려함은 너무 강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부자연스럽기까지 했다. 또한 어떤 것들은 여러가지 다른 식물을 말하자면 간통을 시키다시피 심하게 혼배를 해서 더 이상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오직 아름다움의 사악한 모방인 인간의 타락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괴기스런 작품처럼 보였는데 그 조작적인 모습으로 해서 섬세한 본능과 감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정원에서 처녀를 만난 청년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녀로부터 풍요롭고 달콤하지만 거부감이 느껴지는 향기를 맡게 되었고 정원에서 가장 화려한 꽃들 가까이 이르자 처녀의 숨결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지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훨씬 강한 향기를 느낍니다. 청년이 그 꽃을 꺾으려 하자 처녀가 그의 손을 낚아채며 위험하니 손대지 말라고 외치고는 집 안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튿날 청년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전날 처녀가 잡았던 손등과 팔목에 자국이 남아있고
그곳에서 화끈거리고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낍니다. 두 젊은이는 그 후 자주 정원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가는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발리오니 교수가 청년을 찾아와 인도 왕자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했다는 아름다운 여자의 비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아름다운 여자가 말일세 태어날 때부터 독을 자양으로 쭉 자라와서 결국 독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녀의 사랑은 바로 독이고 그러니 그녀의 포옹은 죽음이 되는 것이지. 자넨 독술가인 라파치니와 그의 독에 물든 딸에 대한 진실을 들어야 해. 그녀의 아름다움이 강한 것만큼 독성도 강하지. 그러면서 라파치니의 딸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해독제를 청년에게 주고 떠납니다. 청년은 혹시나 싶어 꽃 가게에서 꽃을 샀는데 꽃들이 자신의 손 안에서 금세 시들고 자신의 입김을 쐰 거미가 죽자 자신에게도 독이 퍼졌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처녀를 만나 함께 해독제를 마시자고 제안하여 처녀가 먼저 마시겠다고 할 때 그녀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자식에게 이런 비참한 운명을 안겨주신 건가요? 비참하다니, 라파치니가 외쳤다. 어떤 힘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놀랄만한 능력을 부여받았는데도 그게 비참하단 말이냐. 아무리 힘센 자라도 숨결 하나로 제압할 수 있고 그처럼 아름다우면서도 그처럼 무서울 수도 있는 게 비참한 것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넌 모든 악을 당하기만 하고 행할 수는 없는 약한 여자가 되길 바랐단 말이냐. 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었어요. 결국 딸은 해독제를 마시고 죽고 작가 호소는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아트리체에게는 독이 바로 생명이었듯이 그 독에 대한 해독제는 곧 죽음이었던 것이다. 이 소설은 자신이 만든 독가스로 동족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들었던 유대인 프리츠 하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작업을 막지 못했던 프리츠 하버의 아내는 자신의 죽음이 남편에게 충격을 줄 것이고 그 충격이 남편을 정상인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작가 호선이 말했듯이 독이 곧 생명이었던 프리츠 하버에게 그 독에 대한 해독제는 타인의 죽음이 아닌 프리츠 하버 자신의 죽음뿐입니다. 독제라는 독이 바로 박정희의 생명이었고 그 독에 대한 해독제는 곧 박정희의 죽음이었듯이 말입니다. 프리츠 하버의 아내가 남편에게 총을 쏘았어야 했는데 몹시 아쉽게 생각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가스가 1차 세계대전 때 이 베르댕 전투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독가스를 만든 사람이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입니다. 화학 비료를 통해 가지고 식량 증산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바로 독일을 위해서 독가스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독가스를 가지고 수많은 인명을 사상을 하자 와이프가 말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 비인도적이에 당신의 과학적인 재능을 쓰지 마라 그러면서 말렸어요. 그래서 뿌리치면서 가는 그 남편 앞에서 그 아내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한테 그 아내를 맡겨놓고 전쟁터에 가서 독가스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프리츠 하버입니다. 근데 유대인 과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이 독가스가 몇 년 뒤에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을 죽이는 독가스를 사용